안녕하세요. 저번 UD쌤에 이어서 오늘은 저와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2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같이 문제를 띄워드릴 테니까 꼭 일시정지 해놓고 두 문제이므로 한 3분 컷 스탑워치로 3분 재서 같이 풀고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고 다시 만나요. 문제 풀어보셨나요? 법률 용어가 좀 나와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자연과학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28번, 29번 문제 봐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제시문의 전반적인 이해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29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시문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시문 해석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봐보면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 효과가 일어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겠죠.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 번째,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두 번째,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요건들, 네 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효과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고 앞에 있는 네 가지 요건들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요건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단을 봐보면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을 해야 한대요.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입증 책임이 뭔지 너네 모르지? 입증 책임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사실 전 두 번째 문단을 이해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봐보면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누가 패소를 하게 되면 누가 불이익을 얻겠어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부담을 안게 되겠죠. 패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봐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둘 가운데 어느 한쪽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자기가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에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된다. 결국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워 보여도 연결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 좀 연결을 하면서 읽는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문단 봐보면 그런데 나오면 일단 세모치고 이제 중요하게 읽어야죠.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입증을 하는 데 있어 인과관계는 어떤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대요. 왜 그럴까 봐보면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고리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인과관계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도록 요구를 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공해 사건 등과 같은 소송에서는 원고가 모두 다 입증을 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문제 제기를 한 문단이었고요. 그래서 5번째 문단을 봐보면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때 별표를 쳤었어요. 왜냐하면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입증 책임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에 있다라는 문장은 어느 비문학 지문이건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문장이 29번의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을 읽을 때 이 문장은 충분히 문제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봐보면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한다. 그래, 공해소송과 같은 경우에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그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게. 그 입증의 정도를 낮춰줄게 라는 이야기였고, 곧 공해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나오면 또 세모쳐야죠. 그러면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가 원칙이었어요. 원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는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가 요구가 되는데 이 공해소송에서만 예외적으로 그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겠대요.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결국은 이제 피고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원고가 너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어 라고 쭉 인과관계와 입증을 모두 다 했는데 요건을 피고는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또 이제 또 입증을 성립 방해한 증거를 제출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봐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너무 손쉽게 답이 나와버렸나요? 결국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대해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제시문 2번째, 3번째 문단을 봐보면 결국 입증 책임에 있어서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번에서 5번 선지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선지 봐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 틀렸고 3번 선지 보면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아니죠. 계속 우리가 원고에게 있다.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라고 했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가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고의, 과실, 위법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선지 보면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불이익이 일어나나요?
손해를 받은 쪽이 불이익이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입증 책임이 있는 쪽에서 소송의 불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 결국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 측이 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렸고, 29번의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다음은 공해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해소송에 대한 내용이구나. 4번째, 5번째 문단이 중요하겠구나. 아래 쭉 봐보면 폐수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겠죠. 그러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어민들에게 있겠죠.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어떻게 자연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두 번째,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들어있었다. 세 번째, 오염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폐수라는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는 세 가지가 다 입증이 되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공해와 손해 사이에. 하지만 공해소송에서는 그 입증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입증을 완화해 준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첫 번째,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봐보면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려 한 것이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고, 두 번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은 여기 제시문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도 자연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져야 된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지도 맞고, 세 번째,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선지도 맞습니다. 네 번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입증 책임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어떤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에게 있다. 원고 측에 있다. 따라서 4번 선지가 틀렸습니다. 5번 선지 봐보면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폐수가 김 양식장까지 흘러 들어간 것은 맞아. 하지만 그 폐수 안에 김을 양식에 위해가 되는 그런 오염물질은 들어있지 않아 라는 것은 이제 회사 쪽에서 그런 인과관계 성립을 방해하는 이제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자신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선지가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운되어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집에서 꼭 이제 국영수 이제 문제 개수 정해놓고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꼰대같이 이야기를 했나요? 아무튼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